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네.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지 말고 업종으로 분산 투자하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의 시장 점검편입니다. 분산 투자 기법은 지금 말은 기법이라고 써놨지만 네. 사실 투자 기법이라기보다는 투자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원칙과 기법은 다른 게 뭐냐면 원칙은 그래도 진짜 물론 예외 없는 원칙은 없지만 진짜 웬만하면 지키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 기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나한테 맞는 기법을 찾으면 돼요. 그렇죠. 제가 오늘 8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8가지 중에 야, 삼박자 나는 별론데 난 그냥 재무제표만 보고 싶어. 그러면 돼요. 기법이니까. 삼박자는 내가 좋다고 생각한 기법이지 꼭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분산투자 기법은 기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근데 기법이라고 썼냐면 분산투자를 싫어하고 몰빵투자 한 종목 두 종목 하시는 분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런 분이 많기 때문에 원칙이라는 표현을 안 쓴 거예요. 왜냐하면 원칙이면 대다수가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는 분들이 많은데 굳이 저 혼자 원칙이라고 우길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죠. 그럼 돈 버는 건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네. 근데 수익률이 높은 거이기도 하지만 지키는 그것도 분명히 수익률이 계속 높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수익 났다 손실 났다를 분명히 반복할 거예요. 네. 근데 그 반복에서 수익률이 높을 때 아까 뭐 텐베고도 했지만 10배 나면 좋죠. 좋죠. 근데 손실 날 때 빵원 되면 어떡할 건데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도둑들 최동원 감독 영화는 제가 다 몇 번씩 봤는데 네. 타짜를 가장 많이 봤고 두 번째로 많이 본 게 범죄의 재구성, 세 번째로 많이 본 게 도둑들이에요. 이게 다 최동원 감독 영화인데. 도둑 그 전지현 나온 건가요? 맞아요. 아. 네, 이제 대사들도 너무 감칠맛 나고 해서 재밌게 보는데 최동원 감독의 영화가 되게 재밌죠. 대사들도 재밌고 시나리오가. 근데 이제 도둑들의 저는 주식 투자자니까 그리고 또 저도 예전에 도박을 좋아했으니까 거기 마카오 박이 나와요. 네네. 마카오 박이 이제 김윤석 배우님이 마카오 박인데 마카오 박이 거기서 왜 마카오 박이냐면 하룻밤에 뭐 10억을 벌었다고 유명해진. 그래서 이제 아마 전지현 씨가 물어볼 거예요. 아니 근데 10억 번 건 어쨌어요? 뭐 이러면서. 그랬더니 다음날 날렸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10억을 다음날 다 날릴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대답이 뭐였냐면 하룻밤에 10억을 벌 수 있으니까 날릴 수도 있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근데 저는 주식에 정확히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에서 심로타를 잡는 사람들은 10배 오를 동안 안 팔았던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손절매도 절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잘못 물리면은 상장 폐지 될 때까지도 못 팔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안 파는 사람이 장기 보유를 해서 오래 올라가는 거를 수익 낼 수도 있지만 상장 폐지 될 때도 못 팔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수익률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지만 내가 한 종목을 샀어요. 수익률 때문에. 이거 확실하다고. 이거는 심레타 종목이야. 근데 반대로 가서 하방으로 가서 상장 폐지 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빵원이 되는데. 반토막까지는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빵원이 되면 부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내 계좌가 빵원이 되는 거를 막는 방법은 분산 투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분산 투자를 하고 이제 분산 투자의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지 말고 업종으로 분산 투자하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뭐 내가 만약에 뭐 한 1억을 하는데 나는 한 5개 정도 종목을 사고 싶어. 5개의 종목을 고르지 마시고 5개의 업종을 고르세요. 그리고 그 업종에서 탑픽 종목을 고르려고 노력한다면 훨씬 좋은 분산 투자가 되죠. 왜냐하면 분산 투자의 개념은 서로 다른 주가 수익률을 보이는 건데 같은 업종애들은 같은 주가 수익률을 같은 주가 움직임을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세 종목을 갖고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엄청난 집중 투자. 그 세 종목이 아니고 그냥 한 종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뭐 한 5개의 종목을 사고 싶어도 업종을 고르고 나서 그 업종에서 5개의 탑픽 종목을 고르면은 좀 확실한 분산 투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탑다운이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탑다운을 하는 이유는 산업을 먼저 고르기 위해서니까 탑다운을 해서 산업을 고르고 산업 몇 개에서 각각의 탑픽 종목을 고르는 거. 그게 이제 분산 투자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여기서 매매 시점하고 매매 가격 얘기를 드리면 사실은 분산 투자는 이제 위험률을 낮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에 의해서 분산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종목이 아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내 위험을 낮추는데 나는 1억으로 2천만 원씩 5종목을 사려고 마음 먹었어요.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종목인 삼성전자를 사는데 2천만 원을 한 번에 사는 게 낫냐? 쪼개서 사는 게 낫냐의 문제예요. 당연히 쪼개서 사는 게 내 위험을 낮추죠. 그렇죠. 그럼 쪼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매수 시점. 오늘 사고 일주일 있다 사고 일주일 있다 사고. 네. 이게 매수 시점이에요. 매수 가격은 10,000원에 사고 11,000원에 사고 9,000원에 사고 이게 매수 가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타기랑 분할 매수는 다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이유가 물타기는 나 한 종목에 2천만 원 살려고 해서 샀어요 오늘. 네. 오늘 샀는데 이게 겁나 떨어지네? 그러면 떨어지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아 이거 나 본전되려면 근데 매수 단가 낮추면 쉬울 것 같아. 그래서 2천만 원 샀던 거를 저기서 끌어와서 딴 거 막 팔고 2천 더 사고 2천 더 사고 해서 내 총 투자금은 1억이 거기 물타기면서 다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내 원래 투자 계획이랑 달라진 거예요. 이게 물타기고 네. 분산 투자는 분산으로 분할 매수는 뭐냐면 원래 2천만 원 살려고 했는데 나 500만 원씩 4번, 1,000만 원씩 2번 이렇게 사야지. 이게 분할 매수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도 분산 투자 중에 하나다. 왜? 단가를 평균화시키니까. 그래서 단가 평균화를 좀 더 전문적으로 했을 때는 네.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립식으로 이제 젊은 분들, 뭐 20대 후반, 네. 뭐 30대 초반 젊은 분들도 요즘 주식 투자 많이 하는데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돈을 뭐 1,000만 원이라도 모아서 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매달 50만 원씩 지금 저금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저는 과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20대에 돈 벌 때 월급으로 다 주식을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요즘은 더욱더 그렇죠. 금리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50만 원을 막 1년 6개월 동안 1,000만 원을 모아서 1,000만 원으로 주식 투자하는 거나 아니면 매달 50만 원으로 매달 적립식으로 펀드를 가입하라는 게 아니고 직접 투자하고 싶으시면 50만 원으로 매달 월급 받은 날 미리 한 달 동안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종목 사야지 하고 사는 거나 오히려 적립식으로 매달 50만 원 넣으신 분이 더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는 더 적합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네. 상한가 매매 기법인데요. 사실 상한가 매매 기법은 요즘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네. 왜냐면은 상한가 종목이 많이 안 나오니까. 많이 안 나옵니다, 요즘은. 많이 나와봐야 3개, 더 많이 나오면 한 5개, 6개까지. 30%로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기법을 저는 여기 원래 제 교재에 놓고 싶었던 건 네. 제가 상한가 매매 기법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벌었기 때문에. 예전에 상한가가 15%대는 상한가 하루에 한 30개씩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상한가 매매 기법은 뭐냐면 첫날 상한가 치는 첫 상한가를 잘 장중에 따라잡으면 그게 한 2방, 3방, 4방 가면은 그냥 하루 만에 15%, 이틀 30%, 그것도 복리니까 한 며칠 안에 50%도 쉽게 벌 수 있는 게 상한가 매매 기법이었어요. 30개 중에 잘만 잡으면 3연속, 4연속 상한가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2개, 3개가 상한가가 나오고 걔들이 2연속, 3연속 가락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한가 매매 기법은 중요하지 않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상승률 매매 기법을 하면 돼요. 뭐냐면 아까 HMM이나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 네. 갑자기 10배 간 게 아니거든요. 턱걸이도 10개 하려면 1개 하고 10개 가는 것처럼 상승률이 10배 가려면 분명히 하루에 상한가 친 적도 있을 거고 5% 오른 적도 있고 10% 오른 적도 있고 그러면 매일매일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검색하면 네. 걔네들이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 재료가 진짜 좋네. 그럼 얘네는 오늘도 10% 올랐지만 앞으로 2배는 더 가겠는데? 네. 뭐 이런 종목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승률 매매 기법의 핵심은 그 종목들이 재료를 찾고 네. 이 종목이 진짜 앞으로 더 하락률이 높구나 아니면 별로 없구나 그러면 또 역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락률 상위 종목 찾아서 낮게 떨어지는 거 사는 건 어떠냐. 저는 그건 좀 반대예요. 왜냐면은 예전에 상한가 따라잡기가 있듯이 핫따라는 것도 있었어요. 네네. 하한가 따라잡기. 하한가에서 갑자기 그 다음날 또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락률 상위 종목들을 공부하면 그 종목들은 어떤 재료가 있을까요? 떨어진 악재가 있겠죠. 네. 그 악재의 소멸은 호재니까 악재의 소멸을 기다리거나 막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리스크가 커요. 악재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악재로 남아있어서 주가를 늘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악재를 가진 하락률 종목보다 호재를 가진 상승률 종목을 분석하고 정보를 분석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짝짓기 매매인데요. 짝짓기 매매 기법. 네. 그래서 짝짓기 매매도 굉장히 전통적인 기법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와인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네. 와인에서 마리아주라는 게 있어요. 마리아주. 마리아주는 와인과 음식의 궁합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주가 궁합인 게 이제 영어로 메리지. 그래서 메리지가 뭐 저거잖아요. 결혼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결혼,
뭐 궁합 뭐 이런 거거든요. 뜻이. 그래서 이제 불어로 마리아주죠, 메리지가. 그래서 이게 궁합이 맞는 사람들 또는 와인과 음식의 궁합 이런 데도 이렇게 모든 거에는 다 궁합이 맞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있죠, 이제 주식도 그래요. 주식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네. 그 재료에 같이 움직이는 애들. 그게 이제 한 묶음으로 묶을 수가 있는 거고 궁합이 맞는 한 묶음으로 묶을 수가 있고 그걸 우리는 소위 테마주라고 해요. 네. 그러면 테마주를 나쁘게만 보시는 분들은 야, 테마주 들어가면 큰일 나. 근데 저는 테마주를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반도체 관련주도 반도체 테마주인 거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또는 비메모리 반도체 업계 영향들 또는 뭐 삼성전자의 움직임 이런 거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는 애들 대부분 반도체 산업의 네.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게 반도체 테마인 거예요. 예를 들어 폭스바겐에서 우리나라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나 이제 파우치 안 할 거야 그랬더니 LG 화학 떨어지고 뭐 SK 이노베이션 떨어지고 또 그 아래에 단에 있는 에코프로비엠이나 여러 가지 2차 전지가 다 떨어졌어요. 그럼 걔네는 2차 전지 산업이면서 사실 2차 전지 산업이란 말 요즘 나온 말이고 그냥 그 재료에 같이 움직이는 테마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알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상승할 때 1등주가 움직일 때 2, 3등주를 내가 미리 알고 있다면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짝을 정해놓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짝을 정해놓는 방법은 증권사 프로그램에서 관심 종목이라는 기능이 다 있어요. 네네. 그럼 관심 종목에 뭐 1번에는 반도체를 넣고 2번에 2차 전지를 넣고 3번에 엔터주를 넣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한 20개 정도면 거의 커버 같아요. 그리고 새롭게 내가 안 만들어 놓은 그룹핑 해야 될 게 새롭게 나오면 21번에 넣으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그룹핑 하는 것도 HTS 다 눌러보면 다 나오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그 대장주랑 쫄개주가 같이 움직이는 것들은 장중에 사실 보면은 좀 쉬워요. 왜냐하면 상승률로 정렬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우리 쿠팡 상장될 때 쿠팡 관련주들이 있었는데 네네. 걔네가 뭐 한 7, 8개가 있었을 거야 아마. 그 7, 8개를 같이 묶음을 해놓으면 상한가 제일 먼저 친 게 1등으로 1등주로 움직인 거예요. 근데 딴 애가 뭐 20%에서 움직여. 걔가 2등 주고 15%에서 움직이는 게 3등 주고. 그러면 1등주 상한가를 막아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 테마가 정말 강하면 2등주도 상한가 가락률이 있어요. 그러면 2등주인지 20%니까 20%에서 사면 상한가까지 10%를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게 단기 매매 기본이에요. 근데 중장기 투자랑은 상관이 없는데, 근데 중장기 투자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의 상승 흐름을 그렇게 했다면 네. 중장기 투자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반도체 관련주에서 대장주, 네. 삼성전자. 삼성전자 진짜 탄탄하게 가네? 1년, 2년 동안 삼성전자가 제일 잘 갔어. 네. 근데 나는 그러면 삼성전자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2등주를 찾을까? 그럼 그 아래 상승률 높은 애를 찾고 뭐 이런 게 이제 이런 테마 흐름에 대한 분석, 하나의 재료에 같이 움직이는 애들을 순서를 정하는 거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말하면 지분관계주들이 요즘 많이 히트를 쳐요. 그래서 지분관계주들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효성그룹주들이 요즘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그룹 분할을 하고 나서 뭐 효성 TNC나 효성 첨단 소재나 뭐 이런 애 다 같이 움직였거든요. 네. 그런 애들은 지분 관련주로 묶을 수가 있어요. 또는 핀테크 관련해서 디지털 화폐혁명 얘기 나올 때는 한국컴퓨터 지주 관련 애들이 뭐 로지시스나 KC텍이나 한국컴퓨터나 뭐 이런 또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계열사 그룹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움직일 때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파악해 놓으면 네. 매매하거나 투자할 때 분명히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5번째고요. 5번째. 6번째는 이제 신고가 매매인데요. 네. 신고가 매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추세 매매의 기본이에요. 추세는 셋 중에 하나예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비추세. 네. 비추세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강하게 뭐 하나의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고요. 네. 하락 추세는 아랫 방향으로 가는 거고, 상승 추세는 윗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랬을 때 결국은 윗방향으로 가는 애를 일찍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이제 승률 높고 수익 많은 건데 그렇죠. 초기에 이제 진입하는 거는 빨리 포착을 실패하면 못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중간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를 믿고 그 추세를 믿고 들어가자는 얘기고 그럼 추세에서 가장 강한 추세는 결국은 신고가를 일단 치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신고가 치는 종목들을 모든 HTS 기능이 다 있어요. 상승률 상위 종목 기능도 있지만 네. 신고가 오늘 뭐 52주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신고가 치는 종목들을 계속 보면서 와 얘는 신고가인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아까 HMM처럼 최근에 막 5배, 10배 올라가서 계속 신고가 치는 종목도 있지만 네. 한 5년 전에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막 뚫은 애들이 있어요. 그럼 5년 동안 조정을 받았던 얘기거든요. 5년 동안 조정받고 이제 막 뚫는 애들이니까 그런 애들은 좀 더 고점이 아닐 확률도 높은 거죠. 10배씩 올라서 지금 신고가를 치는 애보다 네네. 신고가인데 이제 한 5년 전에 고점을 이제 뚫은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고 비추세 종목들도 사실은 조정장에서는 할만하거든요. 비추세 종목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으로 이렇게 하는 종목들이니까 네. 뭐 하락에 사서 상승에 팔면 되는 건데 그건 이제 그 범위를 벗어날 때 매매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하락 저점에서 사서 상승 고점에서 팔았는데 상승 고점에서 팔았는데 더 올라가는 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가 뭐 다른 종목도 수익 내면 되니까. 근데 하락 저점에서 샀는데 다시 그러면 상승 고점 올라가야 되는데 하락도 좀 더 떨어져요. 이제 그게 매매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역시 매매가 쉬운 건 아니다. 투자가 사실 저는 두 가지를 다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투자가 더 쉽다고 봐요. 왜냐하면 투자는 일단 롱텀으로 할 수 있고 결과값이 바로 안 나오니까 그래서 마음만 좀 느긋하게 먹으면 천천히 여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판단도 여유롭게 할 수 있고. 근데 매매는 그날 굉장히 빠른 판단이 요구되고 특히 이 종목이 좋냐 나쁘냐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정말 사고 팔아야 되는 시점에서 타이밍이 어렵다고 하는데 타이밍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 타이밍에 내가 사고 팔고의 결단이 어려운 거거든요. 결단을 못 하시니까 물리면 이제 못 파는 거죠. 근데 못 팔면서 타이밍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건 타이밍이 어렵다기보단 못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파는 게 올라갈 땐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떨어질 때는 단점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거 신고가 종목. 네. 요거는 그러면 이 HTS에서 혹시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신고가 종목은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있네요. 특징주 검색에서 밑에 신고, 신저가, 갱신. 네, 이렇게 보면 뭐 신고, 신저가 이렇게 갱신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신고가 대비율, 신고 대비율 뭐 이렇게 있고 뭐 신고 대비율 그리고 뭐 신고 신전 있는데 요게 이제 HTS마다 약간 다른데 아마 제 기억에 키움은 뭐 52주 역사적 이렇게 좀 구분이 있을 거예요. 그 보면 이제 연중 최고로 따로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고 종목은 사실은 저기서 봐도 되지만 차트를 좀 자주 돌려보시는 분들은 뭐 코스피 200을 이렇게 매일 보다 보면 얘가 이렇게 올랐어. 그래서 뭐 네이버랑 카카오가 3월 달에 신고가를 갱신한 거를 저기서 본 게 아니고 매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7번째는 신규 상장주 공략법인데요. 사실 신규 상장주 공략은 이 양날의 검과 같아요. 그래서 검은 이 날이 양쪽에 다 있잖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칼은 날이 한쪽에 있고 뭐 검은 양쪽에 있다 뭐 이런 걸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주방이나 뭐 쓰는 칼은 한쪽에만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 싸움하는 검은 양쪽에 날이 다 있다. 있어야겠죠. 그래서 양날의 검의 의미는 뭐냐면 상대방을 향해서 원래 검을 써서 이기려고 하는 거니까 상대방을 향한 날은 나를 지켜주는 날이지만 나를 향한 날은 나를 이렇게 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날의 검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거를 알면 너가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나쁜 걸 수도 있다. 그러긴 해요. 양날의 칼이라고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 신규 상장주 공략법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한 앞에 6가지는 저는 확률적으로 50% 이상의 기법이라고 다 생각하거든요. 심지어는 뭐 분산투자기법은 거의 원칙이라는 생각도 하고 뭐 삼박투자법도 뭐 많이 할수록 좋은 거니까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신규 상장주 공략법은 사실 이론의 여지가 있어요. 뭐냐면 오너 배불린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고 저도 약간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오너는 액면가 500원이면 500원 투자한 사람이 오너예요. 뭐 법인을 설립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너가 할증반행으로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액면 출자를 했겠죠. 그럼 500원짜리는 500원, 또 뭐 액면 분할하기 전에 5,000원으로 설립했으면 5,000원, 보통 평균적으로 5,000원짜리 만주에서 5천만 원짜리 법인을 하는데 그 5천만 원짜리 회사가 이제 5천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5천 원짜리가 이제 뭐 5만 원씩 가는 거예요. 100배가 됐죠. 근데 그 5만 원짜리를 우리는 심지어 따상상에 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의 문제죠. 근데 네. 이제 또 상대적으로 또 근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5천 원이 아니고 그렇죠. 5년 10년 동안 그 기업을 키웠으니까 적정가로 평가받아서 나오는 건데 적정가로 평가한 거는 딱 공모가거든요. 네. 공모가도 사실은 100% 믿진 못하지만 그래도 적정가로 공모를 했겠죠. 공개 모집이니까. 네. 근데 상장가는 그렇지 않아요. 첫날 상장은 막 투기적 수요가 붙을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투자랑 매매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투자는 적정 가치로 판단을 하지만 그래서 공모주 투자예요. 네네. 공모주 투자인데 첫날 상장되는 건 상장주 매매예요. 네네. 그러면 상장주 매매를 하는 거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좀 보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중에 저는 3가지 정도를 봐요. 여기 딱 여기 3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종목이 지금 현재 주도 업종이냐? 그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제가 생각하기에 따상은 같지만 네. 그 다음부터 주가에서 음성 나온 이유는 지금 바이오 업종이 주도 업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최근에 상장된 종목 중에 그저께인가? 그저께? 자이언트 스텝인가? 네. 그거는 따상 가고도 3일 더 가더라고요. 걔는 왜 그러냐면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그러면은 현재 시장의 주도주인 주도 업종인 종목이 상장됐을 때 좋냐 안 좋냐는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상장주를 매일 보다 보면. 네. 그래서 현재 그 업종이 주도 업종이냐 아니냐를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요. 네. 두 번째는 공모가가 적정한지인데요. 공모가가 적정한지 싼지는 공모 경쟁률을 보면 사실 알 수 있어요. 공모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인기가 있었으면은 그래도 막 비싼 건 아니었을 거고. 그렇죠. 근데 반대로 공모 경쟁률이 생각보다 안 높은 게 있을 수 있어. 안 높을 수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그러면 업종이 별로 안 좋거나 네. 또는 공모가를 그렇게 낮게 하지는 않았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기간 경쟁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시초가가 적정한 건데 네. 제가 좋아하는 매매는 공모가의 한 30% 정도일 때 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따상은 요즘 뭐 겁나서 저는 사실 따라가진 않습니다. 네. 10,000원짜리가 따상이라는 얘기는 26,000원인 거거든요. 10,000원짜리가 20,000원 출발해서 상한가면 30%니까 26,000원인데 네. 10,000원에 공모 냈는데 공모 되고 나서 일주일 동안 10,000원짜리가 26,000원까지 가치가 그렇게 올라갔을 리는 없으니까 결국은 가격이 움직인 거고 매매 기법인데 매매 기법상으로는 아까 봤지만 그날 따상으로 산 애들이 다음날 다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다음날 나간 거 받아주는 사람 없으면 물리는 건 개인이에요. 아까 김 작가님이 정확히 체크했지만 저도 사실 키움증권 볼 생각은 안 했는데 네네. 아까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를 키움증권에서 첫날은 하나도 못 사고 한 3만 주 샀나? 근데 둘째 날, 셋째 날에 엄청 산 거죠. 그게 다 이 방송을 보시는 개인 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업종이 주도 업종인지, 그리고 공모가가 적당한지, 그리고 시초가가 너무나 높진 않은지, 이 3가지를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건 이제 직접 공략인데, 사실 간접 공략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네. 간접 공략은 뭐냐면, 신규 상장되는 애랑 연관 있는 회사, 그 연관 있는 회사는 2가지로 잡을 수 있는데 그 아까 짝짓기 매매랑 똑같아요. 짝짓기 매매도 동일 업종 짝짓기가 있고 지분 구조 짝짓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요 간접 공략도 딱 짝짓기랑 똑같이 보면 돼요. 신규 상장되는 종목이 이슈가 되면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애가 누가 있는지 네. 또는 그 회사랑 같은 관련 회사들. 그래서 뭐 우리가 쿠팡 상장될 때 관련 회사들이 움직였고 또는 SK 바이오사이언스와 SK 케미칼, SK 바이오팜과 SK 또는 뭐 빅히트하고 그때 뭐 넷마블 이런 식으로 보면 지분 구조로 엮여 있는 애들이 있다고 그렇게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네, 마지막 8번째는 생활 속의 종목 발굴이에요. 사실은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추천해드리는 네네. 종목 발굴법이에요. 왜냐하면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가치평가 해봐, 재무제표. 재무제표 뭐 하루아침에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차트 공부해봐. 차트를 하루아침에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트 사이트나 뭐 증권사 리포트 봐봐. 용어가 어려워서 하루아침에 볼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일상생활에서 찾아봐. 왜냐면은 주식을 정말 좋아하고 주식을 계속 생각한다면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이 좀 재밌기는 해요. 뭐냐면 4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종목을 찾는데 3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뉴스를 보면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뉴스는 경제 뉴스나 종목 뉴스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무슨 삼성전자가 뭐 비메모리 반도체 뭐 10조를 투자했다.
그거는 삼성전자 관련 또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 재료예요. 그쵸, 그쵸. 그런 거 말고 뭐 사회 뉴스를 할지, 문화 뉴스를 할지, 문화 뉴스를 할지 이런 것들에서 약간 힌트를 찾는 거죠. 뭐 사회 뉴스는 사실 뭐 코로나 뭐 이런 것도 사회 뉴스에 분명히 나왔을 거고, 그리고 재해 뉴스들 그쵸. 뭐 이런 것들에서 어떤 걸 들었을 때, 야, 이게 주가랑 연관이 있을 수 있어? 관련주가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연습들. 또는 못한다면 어떤 큰 재료가 뉴스에 나오면 네이버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1시간 전, 2시간 전에서 그런 거 글을 올리신 분들이 빠르신 분들, 빨리 그걸 캐치해서 원래는 글 안 올리는데 글 올리는 사람들은 자기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내가 몇억 몇십억을 하고 나 혼자 사야 되니까 빨리 올리면 안 되는데 올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어떤 재료를 들었을 때, 뉴스를 들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연습. 그래서 누구보다 특히 장중에 나왔을 때, 왜냐하면 장마감과 다음날 시작할 사이에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올린 걸 같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장중에 나오는 건 정말 초싸움이거든요. 장중에 어떤 재료 뉴스를 접했을 때 이게 관련 있나? 잘 모르겠으면 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다트 사이트에 검색해보면 돼요. 검색칸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하듯이 다트 사이트에서도 검색을 하면은 그 관련된 단어와 관련된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사업보고서에 그 내용이 있다면 나와요. 그럼 그게 관련된 종목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할 때, 그래서 소비할 때는 사실 뉴스나 리포트보다 더 빠르죠. 왜냐하면 뉴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요즘 히트하고 있습니다. 그게 뉴스에 나오는 거고, 또 그런 히트 제품이 매출이 좋은지 탐방 가서 알고서 리포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가장 가깝게는 직접 소비한 사람이 제일 잘 알겠죠. 그쵸. 특히나 야, 이거 제품 너무 좋은데 이거 사람들 많이 쓰겠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올라갈 확률이 있죠. 근데 이제 거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저런 거예요. 매출 비중. 어떤 히트 상품이 있다라고 판단됐을 때 그 히트 상품이 그 회사의 매출 기여도, 매출의 비중이 정말 50% 이상이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뭐 아주 미미해. 뭐 삼성전자에서 청소기를 잘 만들었다. 미미해. 아주 미미해. 근데 뭐 어떤 제가 회사에서 빅히트 상품이 나왔다. 예를 들어 크라운에서 예전에 허니버터 나왔을 때 주가가 거의 100% 이상 올랐거든요. 또는 불닭볶음면. 라면 하나이지만 그 라면 하나가 삼양식품 매출의 거의 전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닭볶음면, 허니버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소비를 하면서 야 이거 먹어봤더니 대박 나겠다. 뭐 이런 거예요. 자기 메인 비즈니스 모델에서 그게 나와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 이제 소비는 그렇고 실제 이제 메인 비즈니스 요 다니는 회사 쪽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세무사잖아요. 지금 세무사 활동을 하진 않지만 제가 세무사 뭐 법인 대표도 한 8년 정도 했으니까 세무사들의 관련주는 하나 있어요. 더 좋은 비중. 압니다. 모든 세무사 사무실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좋은 비중을 주식을 산 세무사는 세무사 일하는 것보다 돈을 더 벌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셨었나요?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제가 웃고 넘어가냐면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저도 그때 반성을 많이 했는데 책에도 써 있었는데 반성했다. 왜냐면 자기 업종의 종목을 믿질 않습니다. 의사들이 제약바이오 절대 안 사고요. 뭐 이게 자동차 만드는 사람들이 자동차 부품줄 안 사요. 그죠. 왜냐면 자기 업종의 회사들을 좀 깔보는 경향이 있어. 맞아. 저게 뭐가 대단하다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세무사들도 더전 비전을 다 썼지만, 저 회사가 뭐 올라봐야 뭐 이렇게 기장이나 하고 하는 건데 뭐. 근데 이제 그 더전 비전이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이거 월봉으로 보면 이거 엄청났거든요. 이거 아까 너무 짧게 봤구나. 이거 좀 다시 길게 늘리면 이게 제가 세무사업을 언제 합격하셨나요? 제가 2007년인가 했죠. 2008년. 요 금융위기니까. 그럼 금융위기 저점이 3,500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거의 뭐 10만 원이니까 그러면 30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세무사들 중에서 2008, 9년에 더전 비주어서 1, 2억만 샀으면 세무사업한 것보다 더 벌었다. 30배니까. 이때 1억 투자했으면 30억. 3억 투자했으면 100억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텐베거의 무서움이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 비즈니스에서 종목 발굴하는 게 최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안 봐도 되고 차트를 안 봐도 되는데 내가 하는 비즈니스에서 분명히 나는 안단 말이에요. 그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의사분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야 제약바이오 다 쓰레기야 뭐 신약 개발 웃기고 있네 야 신약 개발 되겠니 그게 뭐 이런 의사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눈높이를 낮추실 필요는 있다. 연예계도 마찬가지예요. 연예 기획사 하시는 분들이 연예 기획 예를 들어 빅히트 8조 생각이나 했겠어요? 못했죠. 생각 절대 못해요. 근데 시장에서 지금 8조에 거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만 눈높이를 낮추시면은 자기 비즈니스 바운더리에서 좋은 종목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고를 수 있는 거. 이것도 역시 피터 린치가 가장 책에서 그렇죠. 재밌게 잘 써놨죠. 생활 속의 종목 발굴 또는 뭐 심루타 이런 거를 제일 재밌게 잘 써놨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갖고 온 이 8가지 기법은 제가 20년 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그래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맛배기를 보여드렸고 한 8점까지 정도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번에 남은 이제 7,992개 한번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세무사님 말씀하신 마지막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일반 개인 투자자한테는 가장 그들에게 맞는 전문적인 투자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나머지는 사실 우리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일단은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누가 이거 사랬어 해서 그거 왜 샀어 그러면 그냥 사래. 뭐 하는 회사도 이름도 처음 들었겠죠. 예를 들어 HMM 현대상선 이름 바뀐 거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누군가 사라는 걸 사는 거죠. 너무나 많은 종목이 있으니까. 근데 그럼 애착도 안 가고요. 믿음도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종목을 선정할 때 처음에 정말 재무제표도 모르고 차트도 모른다면 주변에 어떤 관심 있는 분야나 뭐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또는 뭔가 소비 활동을 할 때 이것도 상장 기업인가 아닌가 구분을 하고 상장 기업이면 야 이 회사는 진짜 좋은 회사인가 보다. 뭐 이렇게 좀 접근을 매일매일 생각해보다 보면 바뀌어요. 그건 확실히. 자, 이제 3월 시장 점검을 이제 세무사님과 마쳤는데요. 이제 사실 항상 그 2시에 오시잖아요. 네네. 2시에 오시면 원래는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말씀하셔서 한 4시쯤 되면 끝나요. 그리고 5시에 생방이라서 여유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5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 마지막 인사해야 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작년 8, 9, 10월하고 올해 1, 2, 3월하고 차트 형태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정장이었거든요. 작년 8, 9, 10월이 조정장이었고 올해 1월, 2월, 3월이 조정장이었는데 뭐 작년에 11, 12월이 워낙 급등했으니까 뭐 4월, 5월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예측은 틀리라고 있는 거고 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인 거고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각자 좀 대응 잘 하셔서 그러니까 예측과 대응의 영역이니까 예측이 틀리더라도 또 대응을 잘해야 되니까 4월 한 달 동안 대응 잘 하셔서 계좌에 수익을 내거나 또는 잘 지키거나 그리고 또 한 달 후에 또 좋은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월 달에는 하락을 좀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 3월에는 거의 정체였다면 4월은 마이너스 플러스 정체 좀 어디 쪽 보시나요? 빨리 끝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려고요. yes or no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월봉상으로 계속 플러스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5월 공매도 재개가 또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월봉상으로 그러니까 전월 기준 마지막 한 달 동안의 상승 하락으로만 본다면 약간은 마이너스 보일 확률이 전 더 높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실전 수익률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 주냐, 기술 주냐, 또는 성장 주냐, 뭐 컨택트 주냐, 언택트 주냐, 구분은 각자 하시되 개념은 다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어느 쪽에 투자 비중을 더 둘 것이냐, 어떻게 포트폴리오 재정비할 것이냐, 그게 수익률에는 사실 훨씬 중요한 고민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뵌 손님은 슈퍼게임 이정유 세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